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이 HCI 개론의 거의 이제 후반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후반부 쪽으로 가서 이제 지금서부터 3주 동안에는 모든 인공물에 꼭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 그 인공물이 건물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고, 컴퓨터 시스템일 수도 있고, 디지털 치료제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해당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는 그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컴포넌트인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지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 전 시간의 컨셉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 기능, 표현,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구조라고는 정적인 특성이 있고, 기능이라고 하는 동적인 특성이 있고, 표현이라고 하는 외면상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요 세 가지의 중요한 시스템의 피처들을 우리가 앞에서 모형을 만들 때도 이런 아이템들을 갖다 찾아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세 번의 시간, 즉, 관계자 분석, 그 다음에 맥락 분석, 또는 뭐 우리가 컨텍스트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과업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들도 우리가 구조, 기능, 표현 이런 걸로 쭉 해왔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고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인터랙션 그리고 표현이라는 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CI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과 표현 방법을 아키텍처 설계, 인터랙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수업이니까 아키텍처 설계 먼저 하고 인터랙션 설계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하고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마치고 이제 평가로 들어갈 텐데 실제 현업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인터랙션 설계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키텍처 설계를 먼저 하고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하지만 그 해당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걸 갖다가 먼저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시스템을 개발해 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아키텍처 설계나 인터랙션 설계나 인터페이스 설계가 하나 하고서 딱 마무리하고 또 다음 거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또 다음 거 하고 이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키텍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인터랙션 좀 하고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인터랙션 설계를 하고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 또 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설계하는 팀 따로 있고, 인터액션 설계하는 팀 따로 있고,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이 각각의 시스템이 페이스 1, 2, 3, 4 이렇게 설계 과정을 쭉 동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촥 하고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인크리멘탈하게. 그래서 설계의 가장 큰 일반 원칙은 인크리멘탈하고 이터레이티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계획을 잡거나 이럴 때에도 한 번에 다 하고서 딱 끝낸다가 아니라 우리는 몇 라운드, 적어도 세 라운드나 네 라운드를 갖다 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터레이티브한 요소들과 일정을 갖다 잡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여러분은 클래스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하고 한 주 동안 하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현업에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아키텍처 설계를 보면은 오른쪽에 시스템 재원 속에 구조적인 재원이 있고 기능적인 재원이 있고 표현적인 재원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구조적인 재원만 아키텍처 설계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능이나 표현은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아니죠. 다음 주에 할 인터랙션 설계, 그 다음 주에 할 인터페이스 설계, 거기에서 다룰 거고요. 이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 두 번째가 카테고리, 범주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간의 관계 설정.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가 모여져서 우리가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각의 걸 갖다 설정하고 나면은 이제 걔네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그림을 통해서 정리, 요약하고 마무리를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팀 프로젝트는 결국 요 프로세스를 거쳐서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아,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범주를 갖다가 잡고 범주들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결국 이런 ER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결론 지으면은 이 ER 다이어그램은 결국 개발팀과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발팀에서는 이제 이 ER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갖다가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하는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죠.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갖다 잡는 데이터 DB를 갖다 잡고 그것들을 갖다 DB 서버에다가 포팅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어, 우리 수업에서는 실제로 서버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인터랙션 설계도 마찬가지고 인터페이스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하는 작업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한 학기에 이 수업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개발은 우리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그 DB 구조도 알아야 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적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이고 하지만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큰데 그거는 뭐냐면 설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거를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제대로 나오면은 개발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꼭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설계, 특히 아키텍처 설계를 한다든지, 인터랙션 설계를 한다든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처럼 대학을 나오고 그 전문 지식을 갖다가 소양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제 개발이라고 특히 이제 잘 나온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개발을 특정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서 봤었을 때 첫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분류된 이 범주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걸 갖다 정리해서 ER 도면으로 정리하는 단계. 그래서 총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워낙 다양한 피처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피처들이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인지 그 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몇 개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례하고 같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최종 나중에 우리 데이터 수집 유형과 관련된 섹션을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코멘트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는 거는 사실 또는 팩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누구나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뉴스 컨텐트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주식회사 하이가 그 불안장애 치료제로 확진적 임상 시험을 했다. 그럼 그거 하나 자체가 그냥 팩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팩트를 갖다가 하는 게 뉴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구나 제가 이제 뉴스 인터뷰를 한 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이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그걸 갖다 만들고 난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뉴스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아주 정확하게 숫자 같은 것들을 갖다 물어보죠. 몇 년도에 창업하셨습니까? 또 현재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파이프라인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팩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라고 하는 건데 절차라는 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밟아야 하는 순차적인 행위들, 그런 행위들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절차 또는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우리 주식회사 하이에서 개발해가지고 일본 제약회사인 에자이에다가 라이센싱 아웃을 한 세미톡이라고 하는 인지기능 개선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각각의 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여기 세밋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나와서
해당되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자들에게 안내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갖다 취할 것인지를 갖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절차 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서비스의 구체적인 작동 방법.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이론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수월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나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서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베이직한 세오리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세미톡 같은 경우는 뇌의 가소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람의 머리는 딱딱하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머리는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나면 머리 안에 있는 세포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극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 자극을 하도록 수행하도록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게 뇌의 가소성 원리란. 그래서 그런 가소성 원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이 6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6가지 영역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6가지 영역들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세미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원리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사용자가 준수할 직접 요구하는 형식이나 또는 성공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 제공하는 걸 우리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통 디지털 헬스 제품들은 용법과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엔데버 RX라고 하는 거는 ADHD 환자, 특히 환우들을 위한 그런 그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아 치료, ADHD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엔 하루에 25분씩 주 5회 실시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지금 우리 확진적 임상 시험하고 있는 엔자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10주 동안 사용한다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 뇌졸중 환자들 재활에 필요로 하는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뮤피치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하루에 40분씩 훈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심한 중병이기 때문에 이런 중병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중해가지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가장 오래된 데이터의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즐겁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 그 신문기사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를 갖다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내가 이 디지털 헬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었어요. 그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교수면은 재무를 하던 회계를 하던 마케팅을 하던 뭐 이런 걸 갖다가 해야지 당연한 건데 나는 2016년까지는 이 HCI UI UX라는 쪽을 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했는데, 더 나아가지고 이제 2016년서부터는 거기다 더해가지고 디지털 헬스라는 걸 해서 치료제를 만들고 바이오 마커를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되게들 궁금해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왜 치료제를 만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게 된 동기가 사실 그렇게 좀 슬픈 이야기예요. 내가 94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처음 교수로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딱 30년 연세대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그 30년 전에 연세대학교에 부임해 왔었을 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갖다가 처음 받아댔어요. 94년도에 처음 대학원 학생들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이 서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서른 세 살인가에 주례를 섰어요. 그랬더니 신랑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뭐 정말 몇 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나 내가 긴장을 했는지 강의할 때는 별 몰랐는데 생전 처음 주례를 설레니까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거의 뭐 5초 만에 하고 내려왔어, 주례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아주 잘 살다가 그 이제 여학생은 그 박사 공부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남학생은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스타트업의 CTO가 돼서 그 생보에 딸도 하나 있고 잘 살았는데 그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죽은 우리 문재윤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대 목동의 김건하 교수라고 하는 분이 둘 다 젊은 교수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 디지털 헬스 연구 프로젝트를 땄어요. 그게 7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거기서 내 제자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실제로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 제자가 맡았었는데, 그리고 우리 제자가 연구 책임자였댔어. 근데 이제 그 제자가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이제 그 HCI적인 측면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설계하고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단에서 나한테 급하게 SOS를 쳤고, 그래가지고 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제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그 우리 제자가 하다가 못하고 간 거니까 이건 내가 꼭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서 프로젝트를 해서 7년 동안을 했어. 그때 나온 제품이 이 세미톡이라고 하는 제품이. 그래서 그 제품은 아주 나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요런 것들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야기라는 건 굉장히 익숙하고 또 편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요새 이야기를 갖다가 시스템 안에 넣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묘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자료들. 여기서 주관적인 선호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또 개인적인 취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용자의 감성에도 큰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묘사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죠. 요새 이제 VR 통해서 메타버스 제공해가지고 멘탈 헬스케어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트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묘사적 데이터가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들어오면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후 예측, 미래에 대한 추가 분석을 거쳐서 향후에 대한 추세를 예상하는 자료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 예측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쪽에서도 예를 들자면 슬립 사이클 같은 앱은 사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가장 상쾌하게 깰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다가 예측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중에 하나는 태그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은 사진 자체로 어떤 데이터이지만 그 묘사라는 데이터이지만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는 태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갖다 많이 모아서 잘 정리하는 것이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인데, 그걸 너무 그럴듯한 형태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 이제 요새는 많은 방법들이 사람이 안 하고 이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재원 데이터를 생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갖다 쓰는데 그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수집을 할때 인공지능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양이 결국 시스템의 이런 특징을 갖다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 확보하느냐 하는 게 경쟁력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컬렉션 하는 과정, 그 과정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도 사용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고려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아키텍처 설계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시스템의 재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거다. 라는 거고, 이런 아키텍처 설계는 1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2단계로 이런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에 3단계로 분류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마지막 4단계로 실제 설계 결과를
도형화하는 그런 단계로 나눠지고, 우리가 수집하는 재원 데이터들은 사실, 절차, 원리, 원칙, 이야기, 묘사, 예측, 메타데이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분류해서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